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국적으로 황사의 꽃샘 추위까지 겹치면서 오늘 꽤 쌀쌀했는데요. 이런 찬 기운을 국내 증시에서도 받은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째 하락하면서 1650선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1.49포인트 하락한 1648선에서 장을 마쳤습니다. 기관 쪽에서 사흘째 순 매도세가 유입되면서 증시 하락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자, 주식 고수들의 알토란 같은 비법과 함께하는 대박클럽,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누구나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se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보다 빠르게 종목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대박클럽의 고수는 해결사란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빠른 시간 안에 종목 상담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고수들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하이리치 증권방송의 수석 애널리스트죠. 위풍당당 직장인 클럽의 검투사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국내적으로 어떤 특별한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가운데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장중에는 3,000계약 이상 순매수를 했었는데 장 막판 매도로 돌아서면서 증시에는 플러스로 돌릴 만한 어떤 모멘텀이 작용하지 않은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장 상황부터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최현정 앵커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특별한 모멘텀도 없었고요. 글로벌적인 시장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도 이제 중국 정부의 그 긴축 정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 정부의 미국에서 이제 오늘 있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 FOMC의 그 회의 결과들, 이런 코멘트들이 이제 증시에 영향을 미치면서 증시가 조금 이제 혼조세를 좀 마감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좀 지루했었던 흐름들이 나왔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테마들 같은 경우 이제 3D 테마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좀 눈에 띄는 종목들도 없었고요. 여기에 더해서 이제 기관들마저도 투신 쪽에서 또 매도 물량들이 좀 많이 출회가 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증시가 좀 혼조세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밤 이제 미국에서는 FOMC 회의가 열리는데 기준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여부도 주목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내일장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예, 전반적으로는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 1700포인트 이상으로 갈 가능성들이 높고요. 다만 그렇게 가기 위한 추진체가 필요한데 특별한 모멘텀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일단 조금 횡보를 하고 그동안 또 지난주부터 조금 오른 폭들이 있기 때문에 주가라는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한 번에 치고 나갈 수가 없듯이 조정을 받고 또 반등으로 가기 위한 그런 장들이 형성이 되니까 크게 지금은 주가가 빠진다라고 해서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주가가 빠지기 때문에 주가 상승이 있었을 경우에 움직일 수 있는 뭐 금융주들, 특히 뭐 은행주들도 괜찮고 증권주들도 한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물량을 모아나가기 위한 그런 시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뭐 증권주들도 괜찮고요. 뭐 단타를 통해서 짧은 기간 안에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시면 증권주들 중에서도 중소형 증권사들 한번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내일장에서는 증권주 위주로 또 관심 가져보면 좋을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이리치 증권방송에서 오늘 최고의 수익률을 내신 전문가는 어떤 전문가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분이실까요?
어떠신가요? 예, 개인적으로도 제가 상당히 좀 존경을 하고 앞으로도 좀 많이 본받고 또 저한테도 많은 것을 좀 가르쳐 주시는 전문가님인데요. 반딧불이님이십니다. 예, 반딧불이님 어제 출연하셨었는데요. 예. 뭐 중장기적인 종목들을 안정적으로 또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면서 정말 말 그대로 안정적이면서 고수익을 또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문가님이기 때문에 저도 지금 현재 많이 배우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도 또 많은 것을 또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셔가지고 제가 많이 따르고 있는 바로 반딧불이님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예, 반딧불이님을 바로 전화 연결해서 어떤 종목으로 얼마나의 수익을 올리셨는지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딧불입니다. 예, 반딧불이님 반갑습니다. 예, 반가워요. 예, 어제 출연하셨는데 오늘은 전화 연결로 또 만나 뵙게 됐네요. 어떤 네. 종목을 매수하셨습니까? 우리가 매매한 종목은 어제 좀 분석됐던 종목군이었었는데요. 예. 네오엠텔. 네오엠텔이요? 예, 네오엠텔. 단기적으로 좀 7,300원 이하에서 매수를 해서 오늘 장중에 한 13%대까지 급등을 했었죠. 네, 그래서 크게 상승을 해서 미리 매수해 놓은 상태였었기 때문에 오늘 크게 올라갈 때 차익 실현하고 나왔죠. 그래서 한 13%대 정도, 물론 좀 많게는 한 15% 이상 수익 난 그런 회원들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네오엠텔 가지고 고수익을 얻었습니다. 예, 오늘 장중에 13% 가까이 급등했다가 마이너스 3%로 장을 마쳤습니다. 개인 투자자들 네. 같은 경우에서는 고점에서 많이 손실이 또 나고 계신 상황일 것 같은데요. 네오엠텔 네.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락을 보였지만 회사의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는지 또 궁금합니다. 문제가 없죠.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1억 정도 났는데요. 올해는 영업이익이 한 77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펀더멘털 측면으로 볼 때는 문제가 없고, 물론 이제 중기적인 논리로 본다면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오엠텔로 13% 이상의 고수익 내신 거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반딧불이님. 네. 예,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관심 갖고 계신 종목 있다면 한 종목만 좀 들어볼게요. 최근에 지수는 좀 박스권 등락을 보여나가고 있는데, 앞으로 2010년도 실적이 좀 좋아질 걸로 예상되고 있는 종목들은 나름대로는 좀 추세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논리로 오늘은 나우콤, 좀 안정적인 종목군입니다. 보안 관련 종목군이면서 또 모바일 이 관련해서 또 안드로이드 폰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테마가 형성될 수 있는 이런 종목군이죠. 나우콤, 오늘 한 6,910원 마감됐는데요. 한 6,900원 전후 가격대라면은 좀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어집니다. 목표치는 사실 단기적인 논리로 본다면 한 7,700원에서 한 8,000원 정도까지는 단기적으로 상승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만약에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둔다면 한 6,700원 정도 손절 라인 잡고 좀 관심을 두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보안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을 했는데요. 나우콤 보안 관련주죠. 단기 목표가는 7,700원 정도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반딧불이님. 네. 예,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오늘은 반딧불이님께서 네오엠텔로 13% 이상의 고수익을 올리셨다는 소식까지 들어봤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요. 고수의 투자 비법을 이어가겠습니다. 국내 증권시장 개장 직전에 폐장하는 미국 뉴욕 증권시장은 어떤 모멘텀을 갖고 움직였을까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가 그 대답을 들려드립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의 폐장 10분 전과 폐장 후 10분간을 집중 분석하는 블룸버그 스트리트 스마트. 미국 시장의 거래 종료 전 마지막 10분을 통해 그날 뉴욕의 놀랄만한 사건들을 되짚어보고 장 종료 후 주식, 채권, 통화, 원유 시장 등 세계 각지에서 일어난 변동 상황과 주요 쟁점을 정리합니다. 한밤에 미국 뉴욕 증권 시장에선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주식 투자에 나서기 전 꼭 시청하십시오. 세단, 쿱, SUV, 앤, 웨건, 해치백, 컨버터블 다양한 차량 정보와 그린카를 만날 수 있는 시간 오토클럽이 준비한 알찬 코너들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명차를 소개하는 오토시네마 재미있는 국내외 자동차 CF를 소개하는 오토CF 최신 차량의 시승기를 생생하게 전하는 오토테스트 전문가의 설명을 통해 자동차 기술과 부품을 소개하는 오토테크
한 주간 자동차 업계의 소식을 정리하는 오토 뉴스. 이제 더욱더 풍성해진 오토클럽과 함께하십시오. You check this out right here. 네, 주식 투자에 꼭 필요한 이론들을 쉽게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투자 비법을 시작합니다. 먼저 강의에 앞서서 어제 퀴즈 정답부터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어제 문제는 움직이는 주가의 추세를 이용해서 매매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였는데요. 정답은 1번. 추세 매매였습니다.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츠 증권 방송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무료 이용권을 드리고 있는데요. 장중에 시황 방송도 무료로 보시고 또 전문가의 추천 종목도 받아보실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고수의 투자 비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투사님, 예.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오늘은 그 급등주를 우리 시청자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시고 특히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단기간에 좀 고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급등주를 또 많이 또 선호를 하시는데 그래서 급등주 매매 기법 그리고 급등주들의 패턴들을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제가 궁극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방법들을 가르쳐 들어서 이러한 종목을 하시라고 이렇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맞는 이런 급등주들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비중을 좀 적게 해서 맞는 분들에 한해서만 하시기 위해서 좀 리스크를 좀 강조해드리기 위해서 이러한 강의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예, 급등주 매매 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셨는데요. 검투사님, 급등주라 하면 오늘 장에서 14% 이상 이렇게 급등한 종목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일주일 혹은 몇 주 동안에 서서히 급등한 종목들을 말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먼저 개념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좀 개념을 좀 말씀을 드리면 딱히 뭐 급등주라고 해서 뭐 사전적으로 좀 정의가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요. 뭐 그냥 한글을 통해서 좀 풀어보면은 급할 금자에다가 오를 등자를 써가지고 이제 급등주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뭐 급등주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차트가 이렇게 쭉 오르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차트상으로 보더라도 이게 급등주구나. 이렇게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보고 계신 차트가 CTC 바이오라는 이런 차트입니다. HTS상에 지금 보이시죠? 자, 이렇게 보시더라도 추세가 정말 이렇게 급격하게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급격하게 움직이는 이러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을 좀 뭉뚱그려서 급등주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급등주에 포함되어 거는 뭐 테마주도 급격하게 움직이면 급등주가 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펀더멘털이 갖춰져 있는 종목 중에서도 여러 가지 재료라든지 호재가 버무려져서 급격한 추세를 그리면서 오르게 되면 급등주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급등주를 좀 영어적으로 좀 풀어보면은 어떤 단어들이 맞을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뭐 샤프 라이즈라고 해서 이것을 풀어보면은 날카롭게 오른다. 날카롭게 오르기 때문에 그만큼 날카롭기 때문에 위험하고 다칠 수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의는 뭐 딱히 이것이다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추세 자체가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급등주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예, 일단은 차트상으로 주가가 급등하는 흐름을 보이는 것, 단기적이든 장기적이든 차가가 급하게 오르는 모습을 보일 때 이것을 급등주라고 한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투자자 유형별로 전략도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급등주를 하는 데 있어서 뭐 중장기 투자, 일반적으로 저희가 좀 나눌 수 있는 것이 중장기 투자자들, 그리고 단기 스캘퍼들부터 해가지고 데이 트레이더부터 해서 수익 매매 정도까지 하시는 분들, 단기 투자자들, 그리고 중장기 종목들과 단기 종목들을 적절하게 혼합하시는 혼합형 투자자들, 뭐 이렇게 구분을 좀 지어볼 수가 있겠는데, 요 투자자들의 맞게 종목 급등주를 매매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그 매매 대상들을 언급을 해드린 것은 중장기 투자자들은 절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구분을 져봤습니다. 종목들.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중대형주 위주의 종목을 많이 선호를 하시고, 종목들을 급격한 수익을 원치 않으시면서 그냥 천천히 언제든지 뭐 종목을 사놓고도 여행을 다닌다든지 아니면 직장에 출근하신다든지 이렇게 좀 편하게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런 급등주들을 절대적으로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을 또 한번 강조드리고요. 이 종목은 일단은 단기 매매를
선호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요 급등주 매매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혼합형, 그 중간쯤에 있는 이 혼합형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급등주 매매, 단기 매매를 하고 싶은데 하기 어려우시다면 비중 자체를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중에서 가급적이면 한 종목 정도에서 매매를 하시고요. 한 종목도 비중을 한 종목당 한 10% 정도로만 좀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투자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도 한 종목이 너무 급등한다라고 해서 비중을 콱콱 실어가지고 가게 되면 가다가 너무 비중이 실려있기 때문에 손실이 나게 되면 뭐 하루에도 하한가를 맞게 되면 15% 이상 손실이 발생이 될 수가 있으니까 한 종목당 단기 투자자라 하더라도 한 30% 비중 안에서만 종목들을 이렇게 매수하고 매도하는 그러한 자세를 좀 취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그 전문가의 좀 바람입니다. 예, 중장기 투자자는 일단 급등주 매매를 지양하라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또 단기 투자자라도 혹은 비중을 한 30% 이상 갖지는 말라.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검투사님. 예. 급등주라는 건 또 급락할 수 있는 경우도 충분히 내재가 돼 있는 거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위험 부담도 크겠죠.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 걸까요?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일단은 제가 이제 패턴들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접근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시고 나한테 딱 이제 맞다라고 하시면 이제 급등주를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급등주 접근하는 방법은 제가 한번 쓰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예. 일단은 급등주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일단 1차적으로 이제 재료들을 받는 것인데 이 재료라고 하는 것은 뉴스요? 그렇죠. 예. 뉴스도 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정말 이게 어떤 특정 계층에서 고급 정보를 가지고 특정 소수만이 이 정부 내부 거래를 통해서 올릴 수 있는 그런 정보뿐만이 아니라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도 정말 빠르다면 가령 예를 들어서 최근에도 뭐 신문에서 제가 봤는데 뭐 이제 10월 달인가요? 11월 달쯤에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 F1 그랑프리 대회가 있습니다. 이 그랑프리 대회가 개최됐을 경우에 파급 효과라든지 일자리 창출 면에서 상당히 큰 효과가 나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시도를 하는 그런 대회인데 이 대회를 유치를 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일 수가 있겠고 자동차 튜닝 사업 쪽이 더욱더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신문 기사 하나하나만 살펴보더라도 아주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문 기사라든지 혹은 또 뭐가 있을까요? 바이오라든지 제약, 줄기세포 쪽에서는 뭐 차바이오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홈페이지 하나하나 들어가셔서 게시판이라든지 뭐 이런 글을 좀 확인하시면 임상시험이 뭐 3단계에 진행됐다, 뭐 2단계에 진행이 됐다, 뭐 이런 공시들이 뜹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뭐 임상 발표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목록에 하나하나 적어놓게 되면 그 어떤 재료보다도 정말 좋은 재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재료적인 방법에서 급등주를 발굴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죠.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기술적 분석은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청자분들이 귀가 쏠깃할 텐데 기술적 분석을 많이 좋아하시죠. 자,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 같은 경우에 보통 나올 수 있는 패턴이 보통 이제 이동 평균선들이 수렴이 되었을 때의 패턴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패턴입니다. 자, 이동 평균선 뭐 5일 동안의 평균치를 낸 주가의 평균치를 낸 5일 이동 평균선, 10일 이동 평균선, 뭐 20일, 60일, 120일 많이 사용하는데 이 이동 평균선들이 선들이 차트에 보시면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모입니다.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이 된다. 하나로 모여지는 시점대. 바로 이러한 시점대가 주가가 급등하기 바로 임박하는 직전이다. 라고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는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단, 이런 급등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상향으로 급등할 수가 있는 거고 급등이라는 것은 항상 올라간다. 라는 쪽으로만 해석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급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이 되었을 경우에는 급등과 급락이 나올 수가 있는데 통계치를 보고 여러 가지 정황들을 봤을 경우에 그리고 그 당시에 시향들을 살펴봤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그 종목의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이 되어 있던 그 종목들의 분위기가 그 종목을 둘러싸고 있는 분위기가
호전적이다라고 하면은 급락할 수 있는 상황보다는 급등할 수 있는 상황이 많겠죠. 그래서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이 되어 있는 이러한 종목들이 급등할 확률이 높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이제 세력주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세력주라는 것은 내가 세력이 아닐 경우에는 주가가 급등하는 시점대에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세력 같은 경우에 자기네들이 주가 급등하기 전에 이미 물량들을 매집을 해놓고 급등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세력이 아니고서는 절대 저점대에서 잡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력주들이 어떻게 패턴이 움직이냐면 뭐 소위 말하면 뭐 작전주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캔들들이 형성이 됩니다. 캔들들이 바닥권에서 형성이 됩니다. 음봉이 됐던 양봉이 됐던 이 캔들들이 형성이 되다가 뭐 보통 이렇게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형성이 되면 당연히 이동평균선들도 수렴이 되겠죠. 주가가 평균치가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수렴이 되는데 이 시점대에서 어느 순간에 이러한 재료들이 버무려지면서 같이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가 이미 이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물량들을 매집을 해놨기 때문에 갑자기 순식간에 캔들이 딱 하나의 선만 보여줘요. 보통 이걸 이제 점 상한가라고 하는데 상한가를 갑니다. 자, 이렇게 점 상한가를 가게 되면은 보통은 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은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보통은 2번, 3번 정도는 갑니다. 이렇게 간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매집을 해서 이때 점 상한가 기간에 들어가려고 개인 투자자들이 한다면 이미 상한가를 올려놨기 때문에 물량들을 개인 투자자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물량들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점 상한가 2방, 3방을 올립니다. 평균적으로는 3방 이상을 올려놓고요. 3번 정도 상한가를 기록한 다음에 이제는 수익이 45% 이상 났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거래량들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긴 캔들이 나오겠죠. 거래량들이 넘어가니까 이 캔들들이 길어집니다. 길어지면 이 HTS 바닥권에서 거래량들이 갑자기 적게 있던 거래량들이 빵 하고 고점대에서 거래량들이 이루어지는 시점대에서 거래량들이 증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세력들이 물량들을 넘겨주고 여기서 올라가다가 고점대에서 아주 긴 장대 음봉을 기록을 합니다. 장 초반에는 시초가에서는 올려놨다가 더 개인 투자자들이 붙게 한 다음에 물량들을 넘겨주고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장대 음봉으로 마감합니다. 바로 이 시점대가 고점대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캔들들이 주가가 급등하는, 기술적으로 봤을 경우에 이동평균선 수렴되는 시점, 그리고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올리는 이런 패턴들이 이제 급등주라고 할 수가 있는데, 한번 CTC 바이오의 과거에 이제 작년 때 여름 시점대에서 신종플루와 관련된 재료들이 나왔을 경우에 차트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움직이는 패턴이 있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기본적인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움직일 수 있는 급등 패턴들을 찾아내는데, 자, 세 번째입니다. 기본적인 분석. 기술적 했고, 재료 했고, 기본적인 분석인데, 기본적인 분석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회사가 물건을 잘 팔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건을 기본적으로 많이 팔아야지 수익이 나기 때문에, 펀더멘탈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매출액,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은 기본적으로 체크를 내셔서 이 회사가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는가를 살펴보시고, 그리고 두 번째, 이 회사가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빚은 없는가? 단기 차입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해보시고, 단기 차입금도 거의 없으면서 무차입 경험을 하는데 수익도 계속해서 증가를 하고 있고, 그러나 뭐 주당 순이익이라든지 뭐 현재 주가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주가 수익 비율이 당연히 좀 다른 기타 경쟁업체들에 비해서 낮은 이런 펀더멘털 측면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 종목들을 살펴보는데, 이렇게 해서 종목들을 살펴봤다면 발굴한 종목 중에서 어떤 것들이 급등으로 가는가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어떤 것들이 급등으로 갈 수 있냐면, 이렇게 좋은 회사가 투자자들이 당연히 놓칠 리가 없겠죠. 예. 놓칠 리가 없는데도 주가가 아주 저렴하게 형성해요. 특히 코스닥 종목군에 있는 종목군 중에서 펀더멘탈적으로 전혀 이상이 없는 종목이어야 하고요. 그리고
주가의 가격대가 뭐 이것은 뭐 일반적으로 천편일률적으로 뭐 얼마 미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주 상당히 저렴합니다. 한 5,000원 이하 가격대, 5,000원 이하 가격대를 기록을 하면서 뭐 10,000원대도 뭐 상관은 없는데 이건 뭐 정해진 건 아니고 경험상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5,000원 이하 가격대에서 기술적으로 제가 보여드렸던 바로 이동평균선들이 긴 시간을 횡보를 하는 그러한 종목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은 급등을 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죠. 회사도 전혀 문제가 없고 수익은 창출하는데 주가도 아주 저렴하고 이동평균선들 기술적으로도 이동평균선들이 수렴이 되면서 힘을 응축했다가 어떠한 재료만 나오면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 이런 종목들이라면 당연히 급등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을 발굴을 해내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항상 예외적으로 급등할 수 있는 패턴들이 있습니다. 뭐 법도 마찬가지지만 항상 예외 없는 법이라고는 없죠. 그래서 예외적으로 기술적으로도 보더라도 항상 예외적인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 예외적인 부분들은 뭐 신이 아니고서야 찾아낼 수가 없는 거죠. 그거는 아무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외적인 걸 또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면은 가령 천지지변이 일어났을 경우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상이 하나 있죠.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분단국가이기 때문에 남북 간에 정말 대치상이 일어났을 경우에 국지전이라든지 뭐 전쟁 서해 교전이라든지 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천재지변과 같은 사항들이 발생이 되었을 경우에 만약에 미사일을 발사한다 그러면 전쟁 관련된 무기를 만들어내는 회사들이 급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아니면 비가 온다라고 하면 재해복구와 관련된 건설주들이 많이 급등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러한 천재지변적인 사항들 중에서도 급등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예측하기가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전문가들이 접근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이런 조건을 통해서 급등주들을 발굴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급등주를 발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4가지 정도를 들어봤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 재료에 의한 방법이죠. 뉴스 같은 이슈를 보고 나서 발굴하는 방법이 있었고요. 두 번째, 기술적 분석입니다. 차트의 이동평균선들의 흐름을 보고 수렴을 했을 경우에 이제 곧 발산을 할 것이다라는 것을 보고 찾아낼 수가 있겠고요. 또 세력의 흐름을 보고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세력이 아닐 경우에는 쫓아가기는 좀 힘들 거라는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본적인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실적이라든지 영업이익 등 재무 제표가 탄탄하지만 저평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공략을 해보라는 말씀하셨고요. 또 전쟁이 났을 때 혹은 지진이 났을 때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이 있죠. 이런 예측 불가능한 종목 중에서도 급등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급등주는 변동성을 항상 주의시를 하고요. 또 정확한 인식, 분석을 한 이후에 대응을 해봐야겠죠. 오늘은 검수사님께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퀴즈를 또 말씀을 해드려야겠죠. 오늘 퀴즈는 어떤 내용일까요? 화면 보시죠. 예, 오늘의 퀴즈입니다. 급등주 매매 기법에 대해서 알아봤었는데요. 급등주 접근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예측 불가능한 종목, 2번 예측 가능한 종목입니다. 정답을 아시는 분은 무료 문자 메시지 아래 나가고 있죠. 015-8500-1110번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정답을 맞춰주신 모든 분들께는 하이리즈증권 방송의 무료 이용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참여 방법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친절한 투자 파트너 대박클럽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지금 015-8500-1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문자 메시지 발송료 부담 없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를 통한 참여 방법입니다. 1599-7770번으로 전화를 해주세요. 전화로 고수와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보유 종목에 대한 명쾌한 진단의 기회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www.cntv.co.kr 서울경제TV 홈페이지의 게시판을 통해서도 언제나 궁금한 점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대박클럽,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고수들의 포트폴리오를 따라잡아 보는 시간입니다.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인데요. 고수는 어떤 종목들로 포트를 구성을 하셨고 이 종목들을 왜 매수를 했으며 비중은 어느 정도를 갖고 계신지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검투사님의 포트폴리오를 먼저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매수했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네, 검투사님이 갖고 계셨던 종목인데요. LG 이노텍과 삼성물산이죠. 보유 기간은 2월 달에 매수를 했으니까 거의 이제 한 달 가량 된 것 같습니다.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가 정해져 있는데 검투사님 예. 둘 다 들고 가고 계신 종목인가요? 네, 일단은 제가 그 하이리치에서 개인적으로 이제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다가 이제 직장인 클럽과 합쳐지면서 우리 회원님들께는 이제 개별적으로 좀 리딩을 좀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면서 좀 리딩은 제외가 되어 있으면서 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 보유를 하고 계신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요 LG 이노텍하고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뭐 새삼스러운 종목이 아니고 제가 뭐 작년부터 이미 말씀을 드려왔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 중간중간에 뭐 급등과 급락, 시장 상황이 좀 좋지 못하면서 급등과 급락이 있었지만은 반드시 올라온다. 라는 확신하에 수익 실현하고 또 지수 빠지게 되면 매수를 하고 그런 그 패턴들을 반복해 나가면서 보유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2월 10일 날 차트를 한번 보실 텐데 2월 10일쯤에 이제 매수를 시작을 했습니다. 2월 10일쯤이면 요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 시점대가 뭐 주가 지수로 따지면 1550포인트 전후에서 종합 주가 지수가 좀 움직였던 그런 시점대였기 때문에 요때부터 물량들을 매수를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하에 2월 10일부터 이제 LG 이노텍을 매수를 해 나갔고요. 뭐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LED 수요에 대한 증가 가능성들에 대해서 요 LG 이노텍을 추천을 해 드렸는데 자, 지금 뭐 LED 해가지고 온 언론사들이 LED가 좋다. 라는 쪽에 아주 긍정적인 보고서들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쏟아내고 있는데 단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LG 이노텍도 마찬가지고 삼성전기도 마찬가지고 서울반도체도 이제 LED를 만드는 회사인데 이 LED가 수요가 증가할 것은 뭐 당연합니다. 뭐 전구라든지 아니면 모니터 그리고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모든 그 디스플레이 쪽에는 다 들어가는 LED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요가 증가를 하겠죠. 그런데 LED 수요 증가에 맞춰서 이러한 그 업체들이 시설 투자를 계속 증가를 시켜왔다라는 거죠.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LED 수요 지금까지는 공급 물량이 딸려서 LED에 대한 가치가 계속해서 고평가되면서 수익이 창출을 하지만 시설 확장이 있었을 경우에는 이미 그 부분들이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LED의 가격이 이제 점점 다운이 되고 가치가 서서히 줄어들겠죠. 따라서 이 LED에 대한 수요는 2010년도를 고점으로 해가지고 그 증가는 LED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물량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가치는 좀 떨어질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올해까지는 한번 LED에 대한 그 종목들을 한번 투자를 해보시는 것은 나쁘지 않지만 2010년 이후부터는 11년부터는 조금은 좀 조금은 매수하는 데 있어서 좀 여러 가지 시장 사항들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요.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또 단점이 또 있습니다. LED가 지금까지는 기술력이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핸드폰이라든지 뭐 TV 이런 쪽에 LED가 들어가는 개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술력이 좋아지고 LED가 점점 커지면서 LED가 들어가는 부품 수가 점점 줄어들게 됐습니다. 따라서 LED의 부품 수가 줄어든다는 것은 LED 업체들의 수익성이 악화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인지를 하시고 LED 종목들을 공략을 하시라는 당부의 말씀을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삼성물산도 갖고 계신데요. 2월 9일쯤 매수를 하셨다고요? 예, 삼성물산도 마찬가지로 LG이노텍 들어가는 시점과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수가 찍고 바닥일 때는 모르겠지만 바닥 찍고 반등하는 시점대 추세가 갈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 대형주를 매매를 하라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한 측면에서 LG이노텍과 삼성물산을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LG이노텍과 삼성물산이 들어가는 시점대가 비슷합니다. 이런 시점대에서 들고 가면서
제가 하이치의 이제 직장인 클럽으로 편입이 되면서 종목들을 이제 개별적으로 리딩하시라고 좀 제의를 해드렸고요. 2010년도 그 두바이라든지 이러한 수주 두바이 쪽, 아랍에미리트 쪽의 수주 가능성, 그리고 뭐 남미 쪽도 마찬가지고 이런 수주 가능성들이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좀 남아 있으니까 더욱더 주가가 정고점을 뚫고 가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이번에는 아직 매수하시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관심 갖고 포트의 편입을 고려하고 계신 종목들에 대해서 좀 들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실 이 시간이 여러분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시는 시간일 텐데요. 예, 일단은 뭐 두 종목을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LG화학을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리고 LG화학에 있어서는 뭐 2차 전지 관련주로서 부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뭐 계속해서 앞으로 2차 전지와 관련된 전기차와 관련된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세계적인 뭐 GM이라든지 현대 기아차라든지 이런 회사들 그리고 국내적으로 봤을 때는 뭐 CT&T와 같은 이런 전기차 생산 회사들과 공급 체결이 맺어지고 이미 공급이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LG화학의 성장 가능성 상당히 높다라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두 번째 종목 이제 LG화학은 더 말씀드릴 게 없고 두 번째 종목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합니다. 자, 신화인터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신화인터텍이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매수하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이 차트를 지금 매수하시라고 종목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살짝 지금 한 3, 4일 정도 좀 빠지고 있는데 살짝 조정이 받는 시점대에서 한 템포 뭐 내일 정도에서 더 빠져준다. 라고 하면은 뭐 15,000원대 정도에서 이런 시점대에서 하방향 쪽에서 가격대를 15,000원 이하 뭐 혹은 제시된 대로만 좀 이하 구간대에서만 쫓아가는 매수를 하지 마시고 이하 구간대에서만 매수를 해보시라는 말씀을 일단은 좀 드려보고 싶고요. 신화인터텍을 왜 제가 추천을 해드렸냐? 기본적으로는 매출액이라든지 영업이익, 단기 순이익 면에서 전혀 문제가 없는 계속해서 수익성이 증가를 하고 있는 아주 좋은 회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 자, 이 신화인터텍이 물량들을 공급하는 회사가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전자에서 신화인터텍의 지분을 인수할 만큼 상당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예요. 따라서 더욱더 이 신화인터텍의 그 가치는 더욱더 고평가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더해서 제가 LG이노텍을 말씀드렸던 것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인데 LED에 대한 수요가 증가는 하겠지만 LED 기술이 증가할수록 LED가 들어가는 부품 수는 줄어든다. 부품 수를 줄어들면서 대체할 수 있는 부품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봤을 경우에 바로 신화인터텍에서 만드는 형광 필름과 같은 이러한 부품들이 증가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이 신화인터텍의 매출액 증대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 다만 한 가지 단점을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 이제 단기 차익금 면에서 조금 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매출액 대비해서는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일시적으로 단기간에 갚아야 되는 돈이 조금 많은 것은 좀 우려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충분히 이런 것들은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정도만 조금 알고 요 신화인터텍을 접근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신화인터텍과 LG화학에 관심 갖고 계시다라는 말씀을 들어봤는데 그렇다면 이 종목들의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손절가는 어떻게 설정하고 계신지를 좀 여쭤볼게요. 예, 신화인터텍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가는 이제 15,100원 이하 구간대에서 좀 소량으로 조금씩 매수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뭐 수급도 상당히 양호하기 때문에 쫓아가지 마시고 15,100원 이하 구간대에서만 소량씩 빠지는 거 확인하면서 매수를 해주시면 좋겠고 목표가도 한 17,000원 정고점대 이상 17,000원을 잡고는 있는데 17,000원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뭐 딱히 손절가를 잡아드린다기보다는 뭐 한 14,400원 정도 20일 이동 평균선 살짝 하향 이탈되는 시점대 정도를 손절가를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뭐 지금 뭐 계속해서 LG화학이 저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반등 구간에서 좀 잡으시라고 매수가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 더 안 빠지고 있어요. 오히려 더 가겠다라는 제스처를 취하고 있는데 아무튼 한 22만 6천 원 이하 구간대에서 좀 매수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목표가는 한 26만 원 이상 좀 잡아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손저가는 한 21만 4천 원대에서 좀 짧게 한 5% 안쪽으로만 한 3%에서 한 5% 사이에서 21만 4천 원 정도로만 짧게 잡고 두 종목 다 비중은 한 30% 정도로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22만 8,500원입니다. 22만 6천 원 선 이하,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조금 더 주가가 눌렸을 때 매수를 해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신화인터텍과 LG화학 검투사님께서 고수의 대박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실 예정인 종목들인데요. 2주 후에 검투사님과 다시 한번 이 시간을 가질 예정이니까 그때 다시 이 종목들에 대해서 흐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들 상담을 해드리는 시간이죠. 고수는 해결사를 이어갑니다. 네, 오늘은 어떤 분이 전화로 연결이 됐을까요? 먼저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예,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가요? 메가스터디요. 메가스터디요. 네, 매수가 비중을 좀 여쭤볼게요. 예, 20%고요. 네. 19만 원에 10%, 18만 6천 원에 10%요. 그래서 현재 그 평균 매수가는 얼마 정도 되시는가요? 한 18만 원 정도, 18만 8천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18만 8천 원 정도의 20% 정도를 갖고 계십니다. 예. 조금 눌려있는 상태인데요. EBS 교육방송 강의 내용 중에서 70% 이상을 수능에 출제를 하겠다라는 정부의 방침이 전해지면서 인터넷 교육조 관련주들이 일제히 하락을 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메가스터디의 펀더멘털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승 여력이 충분히 있을 듯도 싶은데 이 종목을 검천사님께 좀 자세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 목표가 그리고 중장기 투자 전략까지 세워보겠습니다. 검투사님. 예, 뭐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메가스터디 같은 경우에 이제 EBS에서 뭐 교육 관련 업체죠. 뭐 온라인 교육이라든지 오프라인 교육 그리고 교재들을 만들어서 그 수익을 내는 그런 회사인데 뭐 대표님도 유명한 대표 강사로서 뭐 손준 대표님도 아주 유명한데 이 주가가 갑자기 이렇게 많이 빠졌죠. 그것은 이제 EBS에서 그 수능 문제를 70% 이상 출제를 하겠다라는 그 정부 의지가 강력하게 표명을 하면서 사교육 시장이 위축이 되고 따라서 교육 관련주들이 좀 주춤을 해서 좀 많이 빠진 종목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펀더멘탈 상당히 좋고요. 그렇다고 뭐 이 회사가 뭐 빚이 많은 회사도 아니고 오히려 현금성 자산까지도 상당히 많이 풍부하게 갖춰져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일단은 일시적으로 단기 급락한 측면들이 있는데 반드시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차트를 좀 살펴보게 되면은 좀 주가 자체가 전반적으로 지금 추세가 흘러내리는 추세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주가가 고점에서 이렇게 맞고 떨어지고 자, 요 종목이 지금 갑작스럽게 요 EBS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서 이날 장대 음봉이 나왔는데 이렇게 빠진 시점대에서 이제 기술적 반등이 나오더라도 이렇게 맞고 떨어질 가능성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배제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올라오게 되면은 뭐 가령 뭐 한 19만 7, 8천 원대 정도로 기술적 반등 정도는 나올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손실폭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지는 마시고요.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 한 4일 동안 행보를 하고 있는데 한 19만 뭐 한 5천 원대 정도에서 한번 물량들을 축소를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70%를 이제 EBS에서 출제를 하게 되면 나머지 30%는 EBS에서 안 나온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정말 명문대 우리가 아는 뭐 스카이 대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그 스카이 대학교 가는 친구들이 30%를 못 맞춰서 못 가는 거지 70%를 70% 때문에 이 문제가 그 교육 관련주들이 흔들릴 이유는 전혀 없다. 사교육 시장은 그 나머지 30%를 잡기 위해서 더욱더 사교육 시장은 커질 가능성들이 높다.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015-8500-1110번 무료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들어온 종목 중에서 한 종목을 골라봤습니다. 휴캠스인데요. 매수가가 27,000원이고 50%를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유상증자 소식이 어제 9%나 하락했었고 오늘은 5% 다시 반등을 했는데요. 앞으로 주가 흐름은 어떨까요? 예, 휴캠스. 오늘은 뭐 메가스터디부터 해가지고 대표님들이 상당히 유명하신 분들만 나와요. 박연차 대표로 이제 박연차 게이트로 상당히 그 신문상에 많이 오르내렸었는데, 자, 그 휴캠스, 그 신문상에서 오르고 내렸던 그런 사항들과는 반대적으로 이 회사는 상당히 좋은 회사입니다. 이 휴캠스는 뭐 암모니아라든지 화학 관련된 이런 화학 관련된 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질산이라든지 메탄올, 화학약품들을 만들어내는 회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내에서 이런 암모니아 이런 쪽에서는 상당히 화학약품 업체로서는 거의 독보적인 존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휴캠스 같은 경우에 이제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 시점대 장 끝나고 요 날이 언제죠? 12일로 알고 있는데 12일 장 끝나면서 공시에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소식들이 나오면서 바로 그 다음날 15일이죠. 월요일이죠. 월요일 날 장 초반에 마이너스 7%가 빠지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자,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것은 회사가 돈을 끌어다 쓰겠다. 그래서 주식들을 많이 만들어 찍어내겠다. 그렇다면 기존에 있는 주식 수에서 새로운 주식수가 들어오게 되니까 기존에 있던 주주들이 주주 가치가 희석이 되면서 주가가 가치가 떨어지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빠졌는데 유상증자를 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를 관점을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첫 번째,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재무 건전성이 나빠서 빚을 갚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그 수익원을 창출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기 위해서 이 회사가 유상증자를 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현금성 자산도 많이 풍부하게 가지고 있는 이 휴캠스라는 회사가 딱히 유상증자를 할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상증자를 한다라는 것은 빚을 갚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그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하겠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낙폭 과대에 따라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5% 이상 상승으로 장을 마감을 했던 거죠. 메가스터디도 일시적인 악재에 의해서 좀 많이 빠졌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휴캠스도 이러한 악재에 의해서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유상증자가 악재가 아니라 오히려 장기적인 측면에서 봤을 경우에는 호재일 가능성들도 있다. 다만 이 유상증자에서 왜 하는지 여부는 뭐 경영진들만 알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살펴봐야 되는 그 아주 소수의 한 1, 2% 정도의 그 악재 가능성들도 일단은 가능성은 열어놔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27,000원에서 매수를 하셨는데 뭐 27,000원 이상 정도의 매수가는 좀 회복이 될 것으로 보여지니까 매수가 회복이 되면 좀 더 그 휴캠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회사들도 좀 살펴보시고 주식 담당자와도 통화를 좀 해보면서 정보들을 차근차근 모집해 나가면서 더 들고 갈지 여부를 좀 확인을 해보시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투사님의 조언 잘 참고하셔서 꼭 쌍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검투사님, 예.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4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두꺼운 옷 다시 꺼내 입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남은 오후 시간도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